질문 있으세요?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들께 뭐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할 때 어떤 의제로 논의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의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방금 들은 이 내용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일부였습니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건 2022년 11월 18일 출근길 도어 스태핑 이후에 1년 5개월 만의 일이었다고 하죠. 자, 조만간 취임 후 첫 영수회담도 열릴 예정인데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정치 현안 속에 담긴 메시지 오늘 핵심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평론가님이 딱 일주일 전에 이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주제, 그게 국무회의 모두 발언 생중계 이후에 또 이야기를 해 주셨었는데 이렇게 기자 질의응답이 결국은 일주일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형식 면에서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느껴지십니까? 질의응답의 한 개의 변화죠. 예, 오늘 조선일보 기사 제목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 도어 스태핑 중단 17개월 만에 기자 질문 받아. 이게 조선일보 제목입니다. 예. 기자 질문을 받은 게 기사 제목으로 나올 정도로 이게 이례적이다라는 게 이제 뭐 보수 언론에서도 나오는 거죠. 또 하나 기사 제목이 하루 2번 브리핑룸 찾은 대통령. 그래서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무수석 이제 인선 발표할 때 2번 찾았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이제 언론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변화는 맞죠. 큰 변화는 맞는데 이게 기사화가 되는 거 자체가 저는 이상한 나라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통령이 제대로 못 하셨다 소통을.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하고 민생 토론회도 뭐 중요하지만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게 미국의 뭐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 백악관 출입 기자랑 가장 많이 소통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좀 시발점이 돼서 대통령께서 기자들하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현안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거나 혹은 뭐 대국민 담화 형식을 취하거나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오랜만에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좋다라는 평가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중에 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라는 또 얘기가 있었다고 전해지죠. 이런 대통령의 뭐 태도라고 할까요? 뭐 변화된 모습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조선일보가 단독 붙여가지고 나온 기사 제목이에요. 일면으로 이제 나왔던 건데 윤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 그 앞에 쌓인 난제. 요 기사를 이제 좀 화제가 돼가지고 기자들도 이거를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느꼈습니다. 그동안 정치를 안 하셨구나 대통령께서. 그럼 뭘 하신 거지? 통치를 하셨나? 아니면 뭐 이제 사정을 뭐 검사 이제 뭐 검찰 독재 뭐 이런 얘기가 야당에서 나오는데 사정 정국이었나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거 역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그동안에 어쨌든 정치를 안 하셨던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 기사에서 언급된 예시들이 이런 거예요. 이제 현장 방문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생 토론에 너무 많이 갔다라는 뭐 얘기에 대해서 저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를테면 이념이 과잉이었던 표현들을 이제 공산 전체주의라든지 뭐 이런 거 안 쓰겠다. 그리고 이를테면은 뭐 이제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국립대가 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한 번 물러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뭐 이거 자체를 전혀 뭐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이게 정말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 지속될 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가 있다라고 보고 일시적으로 지금 위기를 탈출해서 그러려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들의 의구심도 있으니만큼 이거를 한 번, 두 번 여러 차례 보여주시면은 아마 국민들도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기자회견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월 예. 12일이 아마 유력한데 지금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로 기자회견이 공식 기자회견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도어 스태핑은 있었지만 그거를 좀 하시면은 어떤 소통의 진정성을 국민들도 믿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런 좀 질의응답하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어 스태핑 재개까지는 좀 어려울까요? 저는 안 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안 하는 게 낫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는데 예. 굉장히 정밀하고 정치하게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전에도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가장 떨어졌을 때가 한국 갤럽 기준으로 24%까지 떨어졌을 때가 두 번이 있는데 예. 한 번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그리고 한 번은 바이든 날리면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이든 날리면 외국에서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도어 스태핑의 일종의 도화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대통령 교육부 장관의 보고와 이게 말이 다르다 뭐 이런 걸로 막 논란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안 하는 게 낫고 차라리 좀 잘 정교하게 해서 기자회견을 조금 더 자주 하시라. 2년에 한 번, 1년 반에 한 번 하는 거는 너무하다. 뭐 연초 기자회견은 당연히 해야 되고 취임 기자회견하고 뭐 중요한 거 있을 때 기자회견 하시면은 예. 훨씬 더 조금 좋은 평가를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기자회견 그 자리들이 있는데 그럴 때 좀 뛰어넘지 않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반응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고요. 자, 인선 관련된 얘기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야당에서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말을 인용을 해보면 악수하자고 손 내밀면서 다른 손으로는 따귀 때리는 행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대통령이 왜 임명을 했느냐 이제 뭐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셨고 예. 실제 이제 뭐 거의 당에서 안 해본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도 하셨고 국회 부의장도 하셨고 5선 의원 출신의 비대위원장도 당대표자 사실상 뭐 이런 거를 다 했다고 본다라면은 당 안팎에 그리고 정부하고의 어떤 가교 역할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네. 하나는 어쨌든 충청도 분이에요. 그러니까 충남 이제 공주 부여 청양 여기서 이제 박소연 의원 전 실장한테 이제 떨어졌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홍철호 실장 아니 정무수석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예. 의미가 있는 게 한 분은 충청도 한 분은 경기도 그러면은 영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이 정무 라인이 영남이 아니다라는 거는 일단은 이쪽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걸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이거는 이번 총선 결과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충청도 같은 경우는 28석 중에 6석 가지고 갔거든요. 국민의힘이. 예. 지난번에는 8석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2석이 줄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60석 중에서 6석만 가지고 왔어요. 예. 지난번에는 59석 중에서 7석 가지고 왔으니까 또 한 석이 줄은 거예요. 여기에서 더 뭔가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은 이기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영남에서 많이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이제 수도권을 좀 더 신경 쓰겠다 뭐 이런 걸로 하면 되는데 야당과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노무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의 이유를 이제 권양숙 여사랑 부부싸움한 데에 나가서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공분을 샀고 징역 6개월이 지난해 8월에 났는데 예. 그걸 야당하고 협치하겠다라는 거야? 뭐 이런 좀 시그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뭐 야당도 야당인데요. 이 국민의힘에서도 당정 관계까지 염두에 둔 인사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뭐 그런 분석이 나오죠. 제가 그런 분석을 했고요. 다른 방송에서. 그러니까 예. 이분이 그 전에 나왔던 어떤 인사들 언급됐던 인사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예. 이제 비서실장의 장제원 그리고 뭐 김한길 그리고 원희룡 그리고 뭐 이동관 뭐 이런 분들이 얘기가 나왔죠. 이정현까지. 예. 근데 당에 대한 어떤 관계라든지 이럴 때 당에서의 위상이 제일 높은 사람은 정진석 비서실장이에요. 아무래도 5선 의원이고 당대표까지 하고 안 해본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당정 관계를 바르게 세우겠다. 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용산 입장에서는 약간 너무 이제 당이 엇박자 내는 거 아니야? 좀 불안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가장 소위 말해서 그립감을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수도 있는데 물론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당이 끌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그런 당내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으면서 비서실장이 좀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뭐 어쨌든 어제 두 차례 인선이 발표가 되면서 영수회담의 실무 협의가 예정됐던 게 좀 미뤄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뭐 틀림없으니까요. 곧 이제 이 자리를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어떤 안건, 의제가 올라오느냐 이 부분에 지금 상당히 많이 관심이 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제 기본 시리즈 중에서도 이번에 전국민 재난은 아니고 전국민 지원금, 근데 이 민생 지원금 25만 원, 이제 1인당 25만 원 이거는 반드시 올릴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다만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매우 강한 표현으로 이거를 비판을 했거든요. 예. 딱 지목하진 않았지만 뭐 포퓰리즘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같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기자들한테 배포한 자료에는 없었어요. 마약이라는 단어, 경제적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없었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굳이 넣어가지고 강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전 국민 25만 원은 안 해. 라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건전재정 정부의 기조하고도 맞지 않는다라고 본다라면은 이거는 테이블에 올라갈 수는 있을지 아니면은 뭐 야당의 입장도 있으니 테이블에 올라는 가지만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안 되는 걸로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요거는 반드시 저는 올라갈 것 같고 합의되기는 어렵고 다만 서로 할 일은 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야권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뭐 개혁신당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에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 최상병 특검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최상병 특검을 포함해서 요 양곡관리법 포함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재추진하고 있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협조하는 얘기. 요거는 이제 올라갈 거가 좀 분명해 보이고요.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의정협의체에 민주당이 좀 들어와가지고 조정하는 문제. 요것도 좀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가 보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바로 안 올릴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 정성호 의원도 약간 그런 얘기를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하셨는데 어쨌든 대통령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 면전에서 그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인데 중요한 거는 합의가 어디까지 될 거냐예요. 옛날에 보면 이제 합의문이 나오긴 했는데 이번은 워낙 이견이 커가지고 지금 우리가 눈에 띄면 괄목할 만한 합의문이 나올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어떤 것들은 요구를 하고 의제에 올리고 어떤 것들은 좀 내려놓아야 할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도 저희가 앞으로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주목해 볼 부분이 조국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175석이 아니라 192석의 이제 범야권 대표로 가달라. 이게 조국 대표의 이게 이제 요청이었고 예. 안 받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안 받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속적으로 영수회담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예전에 대통령실에서 뭐 그러니까 여당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만날 수는 있다라고 하니 이제 계속 영수회담을 1대1로 그렇죠. 만나는 예. 거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대통령과 일단 1대1로 만날 수 있는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조국 대표가 거기에 들어가겠지는 그날 뭐 영수회담에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 모양새가 1대 다가 될 가능성,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 이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둘 것이고 또 하나는 조국 대표는 이거는 본인의 위상을 좀 올리기 위함도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대 양당을 빼놓고는 3당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정치적 위상을 좀 보여주기 위함인데 굳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약간의 이 두 정당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약간의 살짝 긴장 관계 아니면 약간의 견제 관계 이런 거는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그 얘기들이 지금 인선이 좀 진행이 되고 그동안의 총리 자리에 대한 또 질문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전망이 있으십니까? 아무 전망이 없습니다. 아무 전망이 없고요. 예. 총리는 생각보다 한참 뒤에 밀릴 것 같아요. 한참 지금. 뒤로. 예. 지금 왜냐하면 대통령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개각이 먼저 될 가능성, 총리를 제외한 장관 교체가 먼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총리로 이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준투표라는 게 있으니까. 다만 요거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총리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 중에 박영선 전 장관이 있잖아요. 민주당 인사분. 네. 근데 지금의 여야 관계로 봤을 때
한 번에 통과되기는 되게 어려워요. 아, 되더라도 통과되기 어렵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여야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카드와 제2카드 뭐 제3카드까지 막 나오면은 제1카드는 약간 버리는 카드?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러면 이제 누가 제1카드로 버려질 것인가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주 조심스럽지만은 박영선 장관이 제1카드가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민주투표를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용산에서도 원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아주 개인적인 관측이니까 좀 뭐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 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쓴소리를 할 줄 아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도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이름이 최근 나온 게 주호영 의원이거든요. 6선에 이런 분들이 나온다라면은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비대위를 혁신형으로 가냐 관리형으로 가냐 계속해서 좀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관리형 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주류 다수결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영남 주류들이 이제 뭘 원하느냐라고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 뭔가 파괴적인 이런 뭐 전당대회나 이런 비대위를 원하지는 않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재옥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시로 맡아라라고 했는데 이분은 어쨌든 이번 선거에 패배의 책임이 있거든요.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그래서 그런 비판들이 나오니 그러니 내가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을 뽑고 원내대표를 뽑은 다음에 비대위원들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이상합니다. 비대위원장을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가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들어서면 그때 비대위원을 하면은 비대위원장은 죄송합니다.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비대위원도 임명을 못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처음 본 초식인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기싸움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혁신형으로 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은가 뭐 이렇게 좀 당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전당대회 룰 부분인데 이 당권 당심 100%의 룰 이걸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바꿔야 하느냐 마느냐 여러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심 100%를 만든 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만들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분들이 나와가지고 당심 100%가 옳다라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바꾸기 쉽지 않아요. 예, 지금 그거는 결국은 비대위로 넘어갈 텐데 생각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당신 100%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국민의힘이 당대표가 용산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닌 분이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가 그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살짝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표 연임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연임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제가 굉장히 일찍부터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번 선거 이렇게 대승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길 거다. 왜냐면은 친명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의 중에서 이재명 대표보다는 위상이 높은 사람이 없죠. 친명은 다 이재명 대표보다 정치적 위상이 아래인데 처음으로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국정 파트너가 되는 이 절호의 찬스를 다른 사람한테 이재명 대표가 넘겨줄까요? 이재명 대표는 그럴 뿐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원내대표부터 해서 국회의장직까지 뭐 후보들 자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관련 이슈들 생길 때마다 저희가 친절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앤피플 오늘 준비된 내용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청취자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저희가 몇 분 선정을 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지역번호 015 걸려오는 전화 꼭 받아주시고 저희 YTN 라디오 오후 1시 이슈앤피플 애청한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